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난 6에서 7강에서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기술 5가지, 메타자각, 몸을 움직이기, 장소를 바꾸기, 함께 생각하기, 기록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을 벗어나기 위한 2가지 기술, 습관 들이기와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침 기상 후 세수를 하고 식사를 챙기며 출근을 준비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행동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들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A&M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행동 중 무려 43%는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습관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행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일상에 안정감을 줍니다. 습관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습관은 생각, 행동, 목표,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성공,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반복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품성이 형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발견하거나 강의에서 좋은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책이나 강의에서 얻은 것이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 얻은 영감이 실천으로 옮겨져서 반복되고 반복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비로소 일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 형성에는 전전두 피질과 기저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전두 피질은 의지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여합니다. 무언가를 학습하거나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하는 행동은 전전두 피질에 의해 일어납니다. 습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의지를 통해 일정한 행동을 특정 상황에서 반복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면 기저액은 이를 기억하고 저장합니다. 습관이 만들어진 뒤에는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기저액이 자동으로 행동을 발생시킵니다. 습관이 형성되면 더 이상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때문에 반복할 때는 특정 상황과 연관을 지어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해야 습관이 만들어질까요?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는 96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서 해당 행동이 얼마나 습관으로 자리 잡히는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행동이 습관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행동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약 2달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무언가를 규칙적으로 먹는 행동이 습관이 되는 데는 65일, 무언가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행동이 59일이 걸렸다면 운동이 습관이 되는 데는 9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간단한 행동은 비교적 빠르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경향이 있고 복잡하거나 힘이 드는 행동은 습관이 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나 방법을 실제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월 동안 특정 상황에서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메타자각, 몸을 움직이기, 장소를 바꾸기, 대화하기, 기록하기 등 생각을 벗어나는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생각이 반복될 때마다 꾸준히 반복하여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습관이란 어떤 상태나
상황 속에서 반복이 되고 특히 어려운 순간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마다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들인다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합니다. 우울증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우울증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음식 등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영상, 책들에서도 이렇게 하면 우울증이 좋아질 수가 있다고 단언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이 때로는 우울증의 호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있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겨보려고 수개월을 견뎠습니다.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안 해본 노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잠깐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병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분의 우울증에서는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 어떤 분들에게는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우울증의 정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을 진단할 때는 우울증의 심각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우울 증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경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울 증상으로 고통이 심해 직장 생활이 어렵고 사람도 만나지 않는 단계가 된다면 심한 우울증에 해당합니다. 경한 정도의 우울증은 약물 치료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여가를 즐기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다면 우울증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우울증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이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줄일 수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우울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경우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약에 의존되지 않을까를 염려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울장애,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항우울제는 약물 의존성이 없습니다. 약물 의존은 먹을수록 약효가 떨어지는 내성이 생기거나 약을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을 동반하는데 항우울제는 내성이 없으며 금단 현상도 경미합니다. 또한 약물 의존을 정의할 때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할 것이 분명함에도 약을 갈망하고 찾고 복용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마약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장애,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증상이 호전된 뒤에 약을 줄여서 중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신과 약물이 의존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불안, 긴장감, 불면 등의 증상을 줄여주는 항불안제와 수면제는 의존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존성이 없는 항우울제와 의존의 위험이 있는 항불안제, 수면제를 구분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항우울제를 포함한 모든 정신과 약이 의존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을 들으신다면 그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혹시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약물은 정신장애 증상의 호전에 도움이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즈 대학교에서는 91명의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인지행동 치료와 마찬가지로 항우울제 복용은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을 줄였습니다. 대만의 한 병원에서는 2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였던 환자에게
아리피프라졸이라는 약물을 사용하였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는 것이 줄고 우울 증상이 크게 개선이 되었음을 확인 후 이를 학술저널에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항우울제 단독 사용 혹은 항우울제와 아리피프라졸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울증 환자들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가 생각의 반복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만 우울장애나 불안장애가 아닌 환자가 약을 먹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S시탈로프람이라는 항우울제만 해도 수십 가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고 대부분의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모든 약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을 먹기 전에는 투약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저울질해 보고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복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지, 이는 어떻게 우리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반복해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생각은 인간에게 큰 힘이 되지만 지나치거나 반복되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내 생각을 점검하는 메타 자각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각의 패턴을 알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기대했던 변화가 바로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영감과 행동으로 삶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일은 오히려 드물기 때문입니다.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는 것처럼 작은 힘이 지속적으로 쌓여서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각을 벗어나는 기술들을 삶 속에서 계속 적용하다 보면 어느덧 습관이 되고 습관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꿈꾸는 시청자분들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